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뉴욕 사교계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몰래 돈을 모으고자 탐정일에 뛰어들었는데요. 어린 나이의 여성이지만 그녀의 탐정력을 높이 평가한 소장은 오늘도 미스터리한 사건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제? 바이올렛의 성격. 17살답게 끔찍한 범죄 사건을 맡기는 주저하는, 하면 잘할 거면서 보통 밀당쟁이가 아닌 그녀를 탐정사무소 소장이야말로 잘 조련 중입니다. 탐정 바이올렛의 사건집은 1910년 뉴욕의 여성 작가 안나 캐서린 그린이 쓴 추리소설집인데요. 지금까지 5편의 단편을 번역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쓰여진 지 100년도 더 된 미국 추리소설이라 전문 번역가가 아닌 제가 번역을 하려니 쉽지가 않네요. 오래전 뉴욕의 문화와 정서도 그렇고 영어 표현이나 문체 역시 지금과는 꽤 달라서 현재의 독자들에게 좀 더 자연스레 다가갈 수 있게끔 나름 의역도 더불어 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작가는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캐릭터를 조금씩 성장시키며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피소드가 늘어감에 따라 이야기 분량 역시 그전보다 2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긴 분량을 번역, 녹음, 편집까지 한 주 오디오북으로 담기엔 제 역량 부족이라 6번째 에피소드는 파트 1과 2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시간을 쪼개가며 열심히 작업한 영상이니 2주에 걸친 파트 1, 2 모두 알차게 들어주시길 기대하며 그럼 오늘도 1900년 뉴욕에서 일어난 기묘한 살인사건과 탐정 바이올렛의 활약상을 만나볼까요? 뉴욕 여성탐정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6번째 에피소드 의사, 아내, 그리고 시계입니다. 프롤로그. 들어가기 전에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을 가득 메운 붉은 빛이 보트에 탄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남자는 타오르는 해를 마주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가 옆에 앉아 핏기 없는 얼굴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강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사방에서 크고 작은 배들이 증기를 뿜고 있었지만 귓가에는 똑딱똑딱 단조로운 시계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잊고 싶었지만 그 한 장면만큼은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 처음 이 사건 해결에 가담하기로 했을 때, 아니 소포 하나가 방문 앞에 놓여 있을 때만 해도 바이올렛은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제1장. 바이올렛은 자신의 방에 있었다. 앞에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날 오후 방문 앞에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휘갈겨 쓴 글자를 보고 바이올렛은 그 소포가 탐정사무소 소장이 보낸 것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 소포 안의 내용물을 읽어야 했다. 벽난로 앞에 편히 자리를 잡은 바이올렛은 고용주가 보낸 사건을 알아보는 것보다 변화무쌍한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벽난로 앞에 앉아있고 싶은 기분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책상에 앉아 그 수수께끼 같은 소포 위로 손을 올렸지만 소포의 끈은 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 슬그머니 바이올렛의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오빠 아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오빠가 자신의 방 안에 들어선 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아서는 생각에 빠진 바이올렛의 모습을 잠시 쳐다보다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헤이, 바이올렛.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모양인데? 전혀 너답지 않게 말이야. 내가 아까부터 널 보고 있었다고. 무슨 일이야? 벌써 탐정일에 실증이라도 난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새로운 일을 맡게 된 것 같긴 한데 어떤 일인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 바이올렛은 소포 상자를 그저 뚫어지게 바라볼 뿐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내 밝게 웃으며 평정심을 되찾았고 마치 철학자라도 된 것처럼 진지하게 말했다.
누구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있는 법이잖아. 난 그저 생각에 좀 빠져 있었을 뿐이야, 오빠. 생각? 뭐, 새로운 사건 생각? 딱히 그런 건 아니야. 난 방금 아버지 서재에서 오는 길이야.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거든. 좀 심하게 언쟁을 벌였달까? 오빠가 아버지와? 아, 오빠, 그러지 마. 아버지와 나 사이는 언젠가 내 탐정일이 탄로가 나면 분명 크게 틀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오빠까지 아버지와 관계가 나빠지면 아버지는 혼자가 될지도 몰라.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네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바이올렛 네가 그 험한 범죄 현장을 뛰어들며 탐정일을 하며 돈을 모은다는 거 생각하면, 그리고 너의 꽃다운 젊음을 망치고 있는 걸 보고 있자면 더 이상 나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나 내일부터 클라크 앤 스타빈스 회사에서 세일즈 일을 하기로 했어. 뭐 월급은 대단치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야. 회사 일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런데 아버지는 질색을 하시더군. 아버진 내가 회사 세일즈 일 따위를 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한간 부자 친구들과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 걸 보는 게 낫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랑 다툰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바이올렛. 너에 대한 언급은 결코 없었어. 아버지는 왜 내가 회사 일을 해보려는지 전혀 상상도 못하는 눈치니까. 그러니까 바이올렛,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바이올렛의 두 팔이 오빠 아서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금방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몰라. 문득 떠오른 듯 아서는 자신의 턱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이렇게 물었다. 근데 그 우수에 가득 차 보이던 그 친구가 누구였더라? 왜 지난주 일요일 교회에서 너에게 인사했던 남자 말이야. 오빠 아서의 말에 바이올렛이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남자? 아, 오빠. 매사추세츠 저택 기억 안 나? 그 해안가 동굴 말이야. 아, 로즈 업존. 그 남자였구나. 근데 그 사람의 신앙심이 그리 깊었던가? 여기 뉴욕에까지 와서 교회를 찾아오다니 말이야. 오빠의 말에 바이올렛의 입술이 삐죽이나 싶더니 그녀는 책상 쪽으로 몸을 돌려 빼곡하게 놓여있는 물건들을 괜히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뺨에서부터 얼굴 전체로 번지는 홍조를 감출 수는 없었다. 그걸 본 아서는 꽤나 놀랐다. 그 사람 자리에 앉아서도 네 쪽만 보고 있던데? 그랬었나? 그거 참 이상하기도 하네. 바이올렛은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조금은 당황했는지 그녀 입가에 보조개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왜 그랬는지 나야 모르지. 바이올렛의 대답에 아서가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그래, 하지만 로즈 업존도 남자지. 조심해, 바이올렛. 그런 우울한 남자에게는 아주 많은 격려가 필요한 법이거든. 아서는 이 말만 툭 남긴 채 바이올렛의 방을 나갔다. 바이올렛은 다시 생각에 빠졌고 얼굴에 번졌던 홍조는 사라졌지만 머릿속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잠시 후 소파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은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바이올렛은 고개를 들어 독촉하는 듯 끊임없이 똑딱거리는 책상의 금시계를 바라봤다. 소장은 내일 아침이면 그녀의 답장을 받아보길 기대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 소포 내용을 제대로 읽어봐야 할 테지. 바이올렛은 한숨을 쉬며 마침내 소포를 뜯어 가장 먼저 소장의 편지를 꺼냈고 다음으로 타이핑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우선 그녀는 소장의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다. 혹시 바이올렛 양은 헤즈브룩 살인사건을 기억하나요? 아니, 어쩌면 모를 수도 있겠군요. 당신이 탐정일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최근 바이올렛 양은 큰 상금이 걸린 한두 개 정도의 사건을 무사히 마치면 필요한 만큼의 예금액을 채울 수 있어 탐정 일을 그만둘 수도 있을 거라고 내게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이 바이올렛 양에게 적합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내용 또한 바이올렛 양의 흥미를 사로잡는 데 충분할 겁니다. 헤즈브룩 살인사건은 1898년 7월 17일 라파이트 거리의 콜로네이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덕망 높은 사업가 헤즈브룩 씨가 자신의 방 안에서 괴한의 공격에 의해 총을 맞아 즉사했죠. 살인범은 바로 달아났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예행 연습을 철저히 했는지 범인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며 범인을 쫓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단서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동봉해 둔 사건 현장 기록서를 읽어보면 될 겁니다. 경찰청에 있는 한 경찰이 쓴 사건 기록지이니 내용을 다 읽고 난 다음 내게 꼭 연락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올렛 양. 모든 사건들이 그렇듯 혹시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견고한 벽에 반드시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벽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 조각 하나로 인해 결국 벽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말이죠. 소장의 편지는 여기까지였다. 바이올렛은 그의 편지를 한쪽에 두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찾은 한 경찰이 쓴 사건 기록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내가 라파이트 거리에 도착하자 그 일대는 온통 불이 켜져 있었다. 살인사건 소식에 흥분한 사람들이 문 앞으로 다들 나와 주변을 내다보고 있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은 주택가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는 그 집에 도착하기 전 몇몇 정보원을 통해 먼저 여자의 비명이 거리에 울려 퍼졌으며 이어 옷을 대충 걸친 나이든 집사가 헤즈브룩 씨의 침실 발코니로 나와 큰 소리로 살인이요, 살인이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후 현장에 가서 만난 그 집 식구들에게 얻어낸 사건 정황은 턱없이 부족했다. 내가 처음 이야기를 나눈 집사는 사건에 대해 그저 이렇게만 진술했다. 헤즈브룩 씨 집안 사람들은 그날 밤에도 평소와 같이 11시 정각 모두 전등을 끄고 다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큰 사업체를 책임져 온 헤즈브룩 씨는 때때로 불면증에 시달려왔으니 어쩌면 잠 못 이루고 깨어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음으로 만나본 집안의 두 하녀 이야기도 별로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집안 식구들의 증언을 통해 얻어낸 사건 당시 정황을 요약해보자면 이러하다. 깊이 잠들어 있던 헤즈브룩 부인은 문득 귓가에 들리는 말소리에 어슴풀에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 그녀는 들려오는 소리가 실제인지 꿈결에서 들은 말인지가 그저 모호했다고 한다. 명확하진 않지만 들려온 말은 짧고 날카로웠으며 말투 또한 위협적인 어조로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자신이 꿈이라도 꾼 모양이라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그 순간 침실 문 근처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짧지만 강렬한, 마치 무언가 터지는 듯한 소음이었기에 그녀는 잠에서 온전히 깨고 말았다. 동시에 집안에 도둑이라도 들어온 것일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부인은 옆에 잠들어 있을 남편 헤즈브룩 씨를 깨우려 했다. 하지만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지 않다는 걸 알아챘다. 더 큰 불안감을 느낀 헤즈브룩 부인은 이불에서 겨우 빠져나와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앞의 어둠을 꿰뚫어보려 했었다. 그러나 남편 헤즈브룩 씨가 잠들기 전 침실 블라인드와 덧창까지 닫아놓은 탓에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방 안을 제대로 둘러보는 건 불가능했다. 부인은 침대를 빠져나와 바닥에 발을 내디디려다 방 저편에서 낮게 헐떡이는 소리를 듣곤 깜짝 놀라 얼른 몸을 웅크렸다. 그때 낮게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그것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놀란 부인은 순간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으나 간신히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잠시 후 헤즈브룩 부인의 귓가에 멀어져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부인은 그 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였고 발소리는 1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이어져 현관문을 열고 사라졌다.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부인이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침실 발코니로 뛰어나가 바깥으로 달아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려다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헤즈브룩 부인은 당시 너무 공포스러웠던 나머지 온몸이 잔뜩 얼어붙어 버려 짙은 어둠 속에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그때 마차 하나가 주택가 앞길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주택가의 익숙한 소음 덕분에 부인에게 걸린 주문이 겨우 풀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손 닿는 거리에 있는 전등불을 밝힐 힘을 겨우 얻었다. 불이 켜지며 방 안을 환하게 비추자 낯익은 침실벽과 친숙한 가구의 모습이 드러났고 부인은 조금 전에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조금 전에 느낀 공포가 더 극대화되어 되살아나고 말았다. 헤즈브룩 부인의 시선은 침대 발치를 지나 여태 어둠으로 보지 못했던 방 한 구석으로 향했고 그녀는 이내 심하게 덜덜 떨기 시작했다. 헤즈브룩 부인은 천천히 아주 조심조심 걸어가 눈앞의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그곳엔 이마에 총알구멍이 난 채 쓰러진 남편의 시신이 있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다. 하지만 헤즈브룩 부인은 강한 의지력을 발휘해 정신을 가다듬고 꼭대기층에 자고 있는 3명의 고용인들을 깨우기 위해 미친 듯이 종을 울렸다. 그런 다음 침실 창가로 달려가 이어지는 발코니 문을 열려고 했었다. 그러나 남편이 밤새 빛과 소음을 차단하려고 덧문을 단단히 조여놓은 탓에 부인이 겨우 조여진 나사를 풀어 문을 열었을 땐 달아난 살인자의 흔적은 이미 거리에서 사라진 후였다. 헤즈브룩 부인은 슬픔과 두려움에 고통스러워하며 다시 침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집사와 2명의 하녀가 주택 꼭대기 층으로부터 계단을 내려와 주인 부부의 침실로 들어왔다. 부인은 남편의 시신을 가리켰고 이제야 자신에게 닥친 불행의 엄청난 무게를 깨달은 듯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2 하녀가 서둘러 헤즈브룩 부인을 부축했다. 집사는 침실 발코니로 뛰어나가 거리를 향해 살인이 일어났소. 살인하고 크게 소리질렀다. 경찰이 도착할 무렵 헤즈브룩 부인은 겨우 정신을 차렸고 헤즈브룩 씨의 시신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눕혀졌다. 그 집 안팎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에 기치 못한 사건에 넋이 나간 것 같았고 그 누구도 의심 가는 살인 용의자를 언급하지 못해 경찰 수사는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나는 평소처럼 살인사건 현장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방안이나 시신의 상태에서 범인을 특정할 중요한 단서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저 이미 알려진 정보를 추측할 뿐이었다. 헤즈브룩 씨가 침실에 있었다는 것, 그러다 무슨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침실 문에 닿기도 전에 총에 맞았다는 것. 그건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건 해결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정황은 너무 단순했고 단서는 부족했기에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사건보다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보였다. 집안의 복도와 아래층 계단을 내려가며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 또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아무래도 헤즈브룩 부인과도 잠깐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내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덜덜 떨고 있는 집사에게 말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나는 방금 전 남편을 잃은 가엾은 헤즈브룩 부인에게로 안내되었다. 부인은 집 안쪽에 위치한 큰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부인은 나를 쳐다보았고 악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선하고 단아한 부인의 얼굴과 마주했다. 헤즈브룩 부인, 상심이 크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2-3가지 질문만 하고 나가죠.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총을 쏘기 전에 범인이 한 말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말이었는지 정확히 들으셨습니까? 사실 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렸을 때도 그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억이 맞다면 그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거칠게 내뱉는 말투였어요. 내가 올 걸 예상하지 못했을 테지 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남편에게 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제 남편은 결코 누군가에게 그런 식의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범인이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남편분에게 분명 분노나 원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더구나 서로 간에 문제가 없다면 총까지 쏠 리가 있을까요, 부인? 내가 부인에게 되물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헤즈브룩 부인은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한결같이 부인했다. 남편을 쏜 사람은 그저 도둑임이 분명해요. 생각지도 않게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너무 놀라서 빠르게 도망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며 그 범인이 놀란 듯이 내뱉은 말 또한 난 똑똑히 들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부인께서 침대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일어났나요? 사실 저는 범인이 아래층으로 도망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도 꼼짝하지 못한 채 침대에 웅크려 있었어요. 너무 무섭다 못해서 온몸이 마비가 돼버려서. 네, 이해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평소에도 밤에 현관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난밤 현관문 자물쇠, 잠금 열쇠가 꽂혀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문 아래쪽 빗장 역시 채워져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만. 문 아래 빗장은 전에도 채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관문 잠금 열쇠의 경우는 며칠 전 잘 작동되지 않아서 남편이 열쇠공에게 수리를 맡겼었죠. 그때 열쇠공이 일을 일찍 마무리하지 못해서 열쇠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남편은 그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현관문에 손댈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열쇠 수리가 늦어져도 문제없다고. 남편은 이 라파이트 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럼 집에 여분의 현관 잠금 열쇠는 있습니까? 헤즈브룩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헤즈브룩 씨가 마지막으로 현관문 열쇠를 사용한 건 언제입니까?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요. 헤즈브룩 부인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눈물을 터뜨렸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감당할 수 없는 상심에 빠진 부인에게 더 이상의 질문을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되어 나는 그쯤에서 대화를 멈추었다. 그런 다음 비극의 현장인 헤즈브룩 부부의 침실로 돌아와 그 방과 연결된 발코니로 나가보았다. 주변 이웃 사람들의 목소리가 곧 귓가에 들려왔다. 양옆에 사는 이웃들이 각자의 집 창문가나 발코니 근처에 서서 이웃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탓에 그들의 대화는 무척이나 잘 들렸지만 그 대화들 중에는 기록해둘 만한 중요한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다. 다시 침실로 들어가려는 때 오른편에 이웃한 집 발코니에 선 한 젊은 여인이 내 눈길을 끌었다. 우아한 자태의 젊은 여인은 한 남자의 팔을 잡고 서 있었다. 옆모습만 보이는 남자는 이상할 만큼 고정된 시선으로 발코니 기둥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나는 그 남자가 시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아챘다. 이 라파에트 거리에 훌륭한 의술과 인품으로 칭찬이 자자한 젊은 시각장애인 의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었다. 나는 그 남자에게 호기심이 생겨 잠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콘스턴트.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다만 조금이라도 자두는 게 좋겠어요. 남자가 몸을 돌리자 발코니 기둥 그림자에 가려있던 얼굴에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비쳤다. 순간 나는 조금 놀라고 말았다. 젊은 의사의 얼굴은 그리스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미남자였기 때문이었다. 잠을 자라니. 이 상황에 내게 잠을 자라니. 남자는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듯 이 말을 반복했다. 살인이 일어났어. 옆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 때문인지 남자는 다소 흥분한 듯 그렇게 소리치며 허공으로 손을 뻗었다. 여자가 곧 허공을 헤매는 남자의 손을 잡더니 자기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이쪽이에요, 콘스턴트. 이제 그만 들어가요. 여자는 남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다음 순간 발코니 문이 닫혔다. 나는 왠지 헤즈브룩 씨의 옆집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일어 이웃 사람들에게 그 의사 부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들의 신상은 간단했다. 콘스턴트 자브리스키 박사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었다고 한다. 의학 박사 학위를 이수한 직후 갑작스레 쓰러졌고 한동안 크게 앓았으며 회복했을 때는 불행히도 시력을 잃고 말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시리에 빠질 만한 큰 불행 앞에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일상생활은 물론 의사로서의 역할도 해내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기울인 모양이었다. 그 끈기 있는 노력 끝에 그는 가장 높은 연봉의 훌륭한 의사로 자리매김했다. 시력을 잃은 후 자브리스키 박사의 다른 감각들은 대려 눈에 띄게 발달한 듯했고 환자를 살피는 데 있어서도 결코 오진을 하는 경우가 없다시피 한 모양이었다. 콘스턴트 자브리스키 박사는 병을 앓았을 당시 한 아름다운 여성과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고 실명한 이후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자신의 약혼녀를 놓아주려고 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를 저버리지 않았고 두 사람은 5년 전 결혼해 3년 전부터 이곳 라파이트 거리에 살고 있었다. 옆집에 사는 아름다운 의사 부부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나는 헤즈브룩 살인사건의 단서가 터무니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사건 검시 재판 중에 유효한 증거를 얻게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에 숨겨진 실마리는 더 이상 없었다. 고인이 된 헤즈브룩 씨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그는 평판좋고 성실한 사업가였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런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았다. 헤즈브룩 씨나 그의 아내에게 비밀스런 과거나 경제적 문제도 없었으며 적의를 품고 보복살인을 할 만한 주변 인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어쩌면 헤즈브룩 부인의 주장대로 살인자는 단순한 도둑이었고 깨어있던 헤즈브룩 씨를 맞닥뜨려 충동적으로 총을 쏴 불행히도 즉사한 것이 맞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검시 재판에서 부인의 그런 증언은 경찰 관계자뿐만 아니라 곧 대다수 사람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나는 도둑의 소행으로 새롭게 수사 방향을 바꾸어 이후로도 계속 수사했지만 결실을 얻지 못했다. 이제 헤즈브룩 살인사건은 풀리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것이 경찰이 기록한 사건 내용이었다. 마지막 장의 사건 기록지를 손에 쥔 바이올렛은 소장의 편지에 쓰여져 있던 문구 하나가 다시 떠올랐다.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요. 어떤 견고한 벽에도 반드시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벽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 조각 하나로 인해 벽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이올렛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담정사무소 소장은 몇 년 전의 미제 사건을 제시하며 내가 그 단단한 벽에 구멍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는 이미 해결책을 찾아놓고선 바이올렛의 통찰력이 어떤지를 시험해보려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에 잠시 빠져있던 바이올렛은 소장이 보내준 서류들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바이올렛은 그녀의 책상으로 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그 위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로 침대로 가 정말이지 아이처럼 곤히 잠들었다. 제2장 다음 날 아침 바이올렛은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소장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인 그녀는 어젯밤 작성했던 비밀스런 짧은 문장이 쓰인 종이를 소장에게 건넸다. 그는 미소를 띠며 그것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펼쳐 바이올렛이 쓴 문장을 읽어보았다. 소장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듯 하더니 그가 말문을 열었다. 바이올렛 양, 역시 당신은 참 든든하군요. 소장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오더니 바이올렛이 쓴 종이 옆에 나란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이걸 봐요, 바이올렛 양. 나도 당신의 대답을 기대하며 이 문장을 써두었거든요. 그가 올려놓은 종이 위에도 역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이 쓴 각각의 문장은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 문답을 나누듯 짝을 이루고 있었다. 그 밤 크게 들렸다는 비명소리를 낸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 벽을 허물 작은 돌조각은 누군지 모를 그 비명소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어때요, 바이올렛 양? 우리는 통한 것 같군요. 나와 함께 이 사건을 재조사한다면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살인자를 찾는 대가로 헤즈브룩 부인이 내건 보상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비록 몇 년이 흘렀지만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헤즈브룩 부인이 건 범인 잡기 보상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는군요. 바이올렛의 입가에 보조개가 살짝 패었다. 소장은 그녀의 그 보조개가 승낙의 의미로 이해했다. 하지만 경찰도 해결하지 못한 몇 년 전의 미제 사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보상금인들 의미가 없을 텐데요. 그야 물론이죠. 하지만 바이올렛 양, 내게는 최근 직접 겪게 된 사건의 후일담이 있답니다. 소장이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왔다. 그 후일담을 내가 직접 쓴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가져가서 찬찬히 읽어봐요. 그걸 통해 현재 그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미궁에 빠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바이올렛 양의 성격상 연민을 느낄 법한 인물들이 현재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뛰어들 마음이 들 겁니다. 바이올렛은 왠지 모를 거부감에 고개를 가로주었다. 하지만 소장은 평소보다 더욱 정중하고 진지하게 사건 서류를 바이올렛의 손에 쥐어줄 따름이었다. 탐정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온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소장이 그녀에게 떠맡기듯 건네준 서류를 꺼내들었다. 지난밤 헤즈브룩 사건 일지를 읽고 의심스러운 점으로 떠오른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소장도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떠올렸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녀는 사건에 더욱 호기심이 일 수밖에 없었다. 바이올렛은 이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장이 기록한 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헤즈브룩 살인사건은 기사거리가 유달리 드물었던 시기에 일어나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범인 특정에 아무런 진척도 없이 시간만 흐르자 세간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 뉴욕을 통틀어 그 살인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이 중에 하나였죠. 경찰청 지인을 통해 사건 기록서도 얻어 읽고 신문에 실린 기사나 몇몇 정보원을 통해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숙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후 여러 다른 사건을 맡아 바삐 일하며 그 사건이 잊혀져 갈 무렵 우연히 라파이트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고급 타운하우스 주택가, 벽 하늘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있는 각각의 집을 구분지으며선 커다란 기둥들, 그것과 연결된 집집마다의 발코니 문을 바라보며 나는 그 당시 무수한 기사들로 신문을 도배했던 헤즈브룩 살인사건, 그 모든 사건 정황을 세세하게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 한가운데 꼼짝 않고 서서 헤즈브룩 씨의 집을 올려다보았죠. 그리고 문득 내 내면의 의식에 떠오른 하나의 의문점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전부터 어슴풀에 품어온 의문인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새롭게 떠오른 의문인지는 모호했지만 나는 헤즈브룩 씨의 현관문을 두드려 부인을 만나 방금 전 떠오른 이 강한 의문을 당장 풀어내야 할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런 행동이 헤즈브룩 부인으로 하여금 겨우 묻어놓았을 상실의 아픔을 헤집어 놓을 무례한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이올렛 양, 당신이 지금 나로부터 이 편지를 건네받아 읽고 있다면 그때 나를 강하게 사로잡은 그 의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 같군요. 맞습니다. 바로 당신도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을 증언 내용 중 하나. 살인이 일어난 그날 밤 라파이트 거리에 퍼진 비명소리. 그 소리를 낸 여자는 과연 누구였나? 경찰이 주변 이웃을 돌며 얻어낸 증언 내용 속에는 분명 누군지 모를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존재합니다. 헤즈브룩 부인을 바로 찾아가 그녀를 갑자기 심란하게 만드는 건 현명치 않다고 판단한 나는 일단 라파이트 거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검시 재판에서 부인이 했던 증언 역시 나는 또렷하게 기억해냈습니다. 부인은 그날 밤 결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점. 남편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걸 본 직후에도 그녀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아주 힘겹게 참아냈다고. 하지만 누군가 분명히 그날 밤 비명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누구였을까요? 뒤늦게 부인의 종소리를 듣고 달려온 집사가 발코니로 달려가 살인이 일어났다고 거리를 향해 소리쳤지만 분명히 그 전에 누군가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경찰의 사건 기록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부르는 다급한 종소리에 깜짝 놀란 집안 하녀 중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본의 아니게 사건을 목격하고 협박이나 설득을 당해 검시 재판에서 진술을 하지 못한 사람의 것이었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이 미스터리를 풀어낼 작은 실마리가 되고 견고한 벽을 무너뜨릴 작은 돌조각이 되어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범인 특정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다음날 나는 라파에트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다시 주변 조사를 한 결과 사건이 일어난 밤 헤즈브룩 씨의 집 집사가 소리치기 직전에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은 많더군요. 그러나 그 비명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곧 한 가지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헤즈브룩 집안 2명의 하녀들이 놀라서 지른 비명은 분명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명의 하녀 모두 그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할 순 없지만 여자의 비명소리는 그들이 그날 밤 부인이 낸 종소리를 듣고 급히 계단으로 내려오기 바로 전 그들이 머무는 꼭대기층 옆쪽 창문가에서 들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비명소리가 옆집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의사 간판이 사라졌더군요. 헤즈브룩 씨네 옆집에 살던 자브리스키 의사 부부가 사건이 있고 몇 개월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곧 자브리스키 의사의 새 거주지를 찾아냈고 그 집을 찾아갔죠. 먼저 나는 자브리스키 박사가 아닌 그의 아내인 자브리스키 부인을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방문에 무례를 끼칠 수도 있었지만 탐정이라면 한번 손에 쥔 실마리를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법이죠. 그 집의 하녀에게 건네준 내 탐정회사 명함을 손에 쥐고 자브리스키 부인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응접실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때 난 부인의 손에 들린 명함이 파르르 떨리는 것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부인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 명함을 다시 훑으며 무덤덤 한 척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 숨겨진 뜻밖의 불안감 역시 나는 알아챘답니다. 이 명함 속 성함이 내겐 낯설군요. 하지만 중요한 용건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뵙기로 마음먹었어요. 대체 사설탐정 회사의 소장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는 가능한 부인을 안심시키려 애쓰면서 말했습니다.
부인께 용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몇 년 전 라파에트가에서 일어난 헤즈브룩시 살인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사소한 문제를 여쭤보고 싶었을 뿐이죠. 당시 부인께서 옆집에 살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인께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하나의 의문사항을 혹시 풀어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인이 이내 안심하며 표정이 부드러워지길 기대했죠. 하지만 부인의 얼굴은 더욱더 창백해졌습니다. 나를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눈이 혼란에 빠져 바닥을 향하더군요. 이런,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쓰러지겠군. 대체 이 반응은 뭘까?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 저에게 뭘 물어보시려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부인은 애써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했고 어째서인지 그런 모습이 나를 더욱더 헷갈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실 게 있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 대답하죠. 부인은 재빨리 우아한 미소를 띠며 말을 잇더군요. 어떤 여자들은 자신의 표정을 숨기며 내보이는 나긋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미소만으로도 나같이 탐정이란 직업을 가진 이에게 대려 불신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브리스키 부인은 그런 부류의 여자는 아니더군요. 눈에 띄게 동료하면서도 거짓 역시 숨기지 못하는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저 현재 내가 손에 쥔 작은 단서를 꽉 붙들고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는 모른 채 지금 탐정으로서의 내 할 바를 위해 질문할 따름이었죠. 당시 헤즈브룩 씨 옆집에 살았던 이웃에게 제가 여쭤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인이 있었던 날 밤, 그 라파이트가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들으셨다면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그 단순한 질문에 자브리스키 부인은 숨을 몰아쉬더군요. 어쩌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의 문턱으로 나를 이끈 이 작은 연결고리가 여기서 다음 고리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유리한 이 상황을 틈타 다음 질문을 덧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부인이 재빨리 몸을 앞으로 내밀며 그녀의 손으로 내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부인의 행동에 나는 그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부인의 고개는 옆으로 돌려져 있고 그녀의 시선은 응접실의 열린 문으로 향해 있더군요. 그리고 나는 자브리스키 부인이 그 순간 내 입을 막으면서까지 두려워했던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응접실 창문을 통해 부인의 남편, 자브리스키 박사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부인은 남편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으며 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걸 꺼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런 부인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인은 꽤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남편이 다가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우리가 앉아있는 응접실로 들어올지 아니면 곧장 집 안쪽에 있는 진료실로 갈지 부인은 그것이 무척 궁금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응접실 열린 문 가까이에 가만히 서서 이쪽을 향해 귀를 기울일 때 부인은 숨마저 꾹 참더군요. 나 역시 이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해 의사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젊은 의사의 얼굴은 전에 경찰 기록지에 쓰여져 있던 대로 눈에 띄게 아름답더군요. 애수에 젖은 듯 애처로운 그의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이리 아름다운 젊은이가 안타깝게 시력을 잃었다는 마음속 동정심과 호기심을 마구 불러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내게 강렬한 인상을 줬고 바로 나는 그 의사에게 관심이 생기더군요. 그가 들어올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부인은 그 어떤 인기척도 내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날 바라보더군요.
내가 부인의 시선에 침묵으로 답하는 사이 나는 내가 진행하는 사건 수사가 한층 더 진척될 수 있으리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잃는 대신 다른 감각을 얻는다고 말하죠. 나는 우리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확신했지만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의사는 우리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자브리스키 박사가 빠르게 앞으로 걸어오며 감정을 억누른 듯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줄마, 당신 거기 있나 보군. 나는 부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그녀의 경험상 자신의 남편을 속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지 이내 내 입가에 올렸던 손을 내리며 쾌활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래요, 콘스탄트. 당신 돌아왔군요. 자브리스키 박사는 부인이 말할 때 내가 살짝 몸을 비틀어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의 얼굴 위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났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나 보군. 박사는 그렇게 힘주어 말하며 앞으로 몇 발짝 더 걸어오더군요. 그의 걸음걸이는 그가 시각장애인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머뭇거림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지간히도 친한 친구인가 보군. 빈정대는 말투였습니다. 유쾌함이란 조금도 없는 억지 미소를 띄우면서 말이죠. 남편의 그 질문에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남편은 부인이 외간 남자와 의심스런 부정행위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부인 역시 그런 생각을 눈치챈 듯 부인은 얼른 몸을 일으키더니 남편 쪽으로 다가가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콘스탄트.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도 아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사립탐정회사의 소장님이세요. 그리고 사소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찾아오셨고 그 용건은 막 끝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이분을 곧 배웅하고 당신의 진료실로 갈게요. 탐정이라고. 자브리스키 박사는 마치 잃어버린 시력이 돌아온 사람처럼 내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탐정이 찾아올 리가 없지. 아무래도 하느님께서 드디어 내게 응답을 주신 듯하군. 콘스탄트, 그만해요. 그렇다면 내가 대신 말할게요. 부인이 다급하게 남편의 말을 끊더니 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건 애원이자 강한 부정의 표시였습니다. 자브리스키 부인은 내 쪽을 돌아보며 해명하는 듯 급히 말하더군요. 그게 제 남편은 헤즈브룩 씨가 살해당한 뒤로 이상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콘스턴트. 당신도 그저 망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저 환한 햇빛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라져버릴 터무니없는 망상 말이에요. 나는 의아한 눈빛으로 의사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을 눈치챈 부인이 간곡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은 세상에서 제일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헤즈브룩 씨를 향해 총을 쐈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온전히 가능하지도 않다는 건 내가 언급할 필요도 없을 테죠. 남편은 오래전에 실명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쏠 수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에겐 총도 없죠. 한 번도 총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그 자체가 남편의 말이 그저 망상일 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엄청난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있는 것 뿐이라고요. 아내의 그 말에 의사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브리스키 박사는 아내의 말을 끊어내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정님이라고 하셨죠? 제가 헤즈브룩 씨를 죽였습니다. 바로 내가 그분 침실로 찾아가 고의로 그분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인은 현재 정신이 불안정하고 그 살인사건 이후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남편은 이웃이었던 헤즈브룩 씨를 정말로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좋은 친구였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저 그분을 죽였다고 주장만 할 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그저 망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만해 줄마. 탐정님, 저를 체포해 당장 죗값을 치르게 해주시죠. 그것만이 내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브리스키 부인은 남편의 이런 생각에 망상이라고 굳게 믿는 듯 남편이 내게 이런 말을 하자 완전히 자제력을 잃은 모양이더군요. 남편의 팔을 내려놓고 발끈하며 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탐정님, 제발 제 남편을 좀 설득해 주세요. 시각장애인 남편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없다는 걸 탐정님도 아시겠죠? 그러니 이젠 저를 대신해서 좀 설득해 주세요. 내가 맞이하게 된 이 상황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자브리스키 박사는 마치 내가 자신을 즉시 체포라도 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 자신의 손목을 당장 묶고 구석이라도 해달라는 듯 두 손을 내 쪽으로 들이밀었고 그 광경에 아연실색한 자브리스키 부인은 바닥에 불쑥 주저앉아 버렸으니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당신은 그날 밤 헤즈브룩 씨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총은 어디서 난 겁니까? 남편은 평생 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부인이 다시 한번 끼어들어 거세게 주장했습니다. 그 총은 그날 밤 지인에게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헤즈브룩 씨를 쏜 다음 그 집을 뛰쳐나와 최대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그날 난 내가 저지른 짓에 너무나도 놀랐고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박사님, 그 일대 어느 곳에서도 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 거리에서 총이 발견됐다면 발견한 이는 그걸 즉시 경찰에게 가져다 줬을 텐데 말이죠. 총이란 것이 얼마나 값비싼 물건인지를 잊으셨나 보군요. 자브리스키 박사는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근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지 못했던 이가 우연히 값진 총을 발견하고 가져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후 살인사건이 일어난 걸 알게 되었다 해도 그 발견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의 섣부른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주운 총을 숨겼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순 있겠죠. 그렇다면 지인에게서 그 총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지인의 이름은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을 테죠. 아니요, 그 지인의 이름 역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은 더 이상 이 나라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브리스키 박사는 말을 멈추더니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낮은 탄식을 내뱉더군요. 부인은 그저 두려움에 떨며 남편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었고요. 더 자세한 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신을 저버렸고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나는 지옥 속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저도 아내도 평화를 찾을 수 있겠죠. 제발 콘스탄트, 그건 말도 안 돼요. 부인의 안타까운 외침에 담겨있는 건 간곡한 사랑이더군요. 자브리스키 박사 역시 그 부인의 외침에 동의한 것 같더군요. 가엾은 나의 줄마. 박사는 감정에 북받쳐 아내 쪽으로 손을 뻗으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 또한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감정을 추스리더니 나에게 말하더군요. 그럼 이제 저를 판사 앞으로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박사님께서는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경험 많은 탐정이긴 하나 나는 경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이고 중대한 사건에 함부로 관여할 권한 역시 없죠. 그러나 만약 박사님이 경찰 조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적법한 기간에 박사님의 의사를 그대로 전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좋겠군요. 지난 몇 년간 저는 자수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 환자들에게도 배를 끼치지 않고 이 진료실을 떠나려면 내게도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요.
박사는 그렇게 덤덤하게 말한 뒤 자신의 진료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엾은 부인은 기력을 완전히 잃은 듯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군요. 수치심과 더불어 두려운 감정마저 가득한 그 눈빛을 마주한 나는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가끔 저지르지 않은 죄를 고백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며 나는 부인과 조심스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박사님이 주장하는 바에 오류가 드러난다면 남편분 역시 심리적인 망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나의 그런 설득에 자브리스키 부인은 고맙다고 말하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지난 몇 년 동안 두려웠어요. 남편이 망상에 휩싸여 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경솔하게 그런 말을 해버릴까봐 말이죠. 제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남편의 그런 망상을 깨버리기 위해서라도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부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선, 그러니까 특히 의사로서의 남편은 너무나도 정상적이어서 남편은 실명한 다음 엄청난 노력 끝에 의사로서의 명성을 얻었어요. 남편의 그런 엄청난 노력을 지켜본 제가 그가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신뢰받는 의사예요. 이런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저는 지난 몇 년간 홀로 괴로워하며 망설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거리를 떠나서 이사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망상에서 깨어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조차 지쳐버려 제대로 설득하지 못할까 두려운 지경이에요. 부인의 말을 듣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남편분께서 망상에 빠져있게 내버려 두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말리는 것이 더욱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인,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브리스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고 제게 묻고 싶은 건가요? 그래요. 어쩌면 남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믿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시력을 잃었어요. 실명했다고요. 전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총을 쏴서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저는 탐정입니다. 그러니 제 직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살인이 일어났다고 집사가 소리치기 전 부인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런 섬뜩한 비명을 지르셨습니까? 갑작스런 나의 질문에 부인은 새파랗게 질리더니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네. 헤즈브룩 집안의 고용인들도 증언하더군요. 여자의 비명소리가 옆집에서 들려왔다고. 잠깐의 침묵 후 부인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탐정님께 숨기거나 모르는 척 하겠어요. 맞아요. 제가 비명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그건 범죄와 관련해서가 아니에요. 폭깁에 있는 환자를 만나기 위해 그날 밤 기차를 타러 나갔던 남편이 깊은 밤 갑자기 어두운 침실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남편의 얼굴이 놀랄 만큼 창백해서 잠결에 그를 마주한 나는 마치 유령이라도 마주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폭깁으로 가기 위해 이미 기차를 탄 줄 알았던 남편이 그날 밤 갑자기 침실에 나타나자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네, 사실이에요. 남편은 그날 실수로 발이 미끄러져 기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사지가 절단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겨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며 몸을 추스리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아직도 얼굴이 창백한 거라고 남편은 바로 해명했어요. 저는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옆집에서 살인이 일어났소 라는 소리가 들려왔죠.
남편은 기차사고로 충격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옆집에서 살인이 벌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더욱더 불안해하더군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정신 착란이 시작된 것이 그때부터가 아닐까 나는 추측해요. 그는 헤즈브룩시 살인사건에 병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몇 달 후부터는 바로 자신이 살인자라고 그 망상에 가득한 말을 나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의 그런 주장이 망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박사님의 그날 밤 알리바이가 중요할 텐데. 박사님은 늦은 시간에 홀로 외출하는 게 가능합니까? 시각장애인에겐 밤보다 낮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명한 남편에겐 낮과 밤 모두 암흑이죠. 밤 시간은 대려 사람이나 마차가 드문 편이니 남편은 바깥 활동에 더욱더 자유로움을 느끼는 편이에요. 물론 외출거리가 먼 경우엔 남편의 운전기사 레너드가 동행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역으로 갈 때도 레너드가 함께했어요. 그렇다면 운전기사 레너드를 불러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레너드가 알고 있는 바를 자세하게 듣는 것이 급선무겠군요. 함께 동행했으니 박사님이 혹시 옆집을 방문했는지도 그 운전기사라면 알고 있을 테고요. 근데 그것이 레너드는 그쯤 우리 집을 떠났어요. 현재 남편은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했고요.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레너드가 함께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왕진 가방과 여행 가방도 다음날 아침까지 도착하지 않았었고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떤 이유로 어느 시점부터 함께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날 이후라도 레너드에게 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는지, 또 왜 남편분이 홀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레너드는 그날로부터 1, 2주 정도 후에 운전기사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건 그 이유였으니까 그때 저로서는 남편의 행적을 레너드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그렇다면 그 운전기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런데 자브리스키 부인은 다소 의심스러운 태도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탐정님을 레너드에게 대체 뭘 알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해도 레너드가 그날 밤 남편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망상을 없애줄 만한 그런 이야기를 그가 해줄 리가 없을 텐데요. 아니,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도 없고 필요치도 않아요. 제 남편이 헤즈브룩 씨를 총으로 쐈을 리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대체 눈먼 사람이 어떻게 총알 한 방에 사람을 쏴서 즉사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리 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한 방에 사람을 죽이는 건 힘들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눈먼 사람이기에 그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문 근처에서 자브리스키 박사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박사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의 시력에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표적의 형체를 제대로 봐야겠죠. 하지만 눈먼 사람은 다른 감각을 이용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 헤즈브룩 씨가 말을 했다면 제발 탐정님, 제 남편이 저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걸 알려주세요. 제3장 너무도 갑자기 발생한 이 일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조사하기에는 상황이 다소 심각하다고 판단한 나는 신뢰할 만한 경찰 친구에게 이 사실을 은밀히 알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 의사의 자백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군요. 그러나 일단은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나도 그 일에 동의하고 경찰 측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진 의사의 자백을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친구 경찰이 나를 찾아왔죠. 예상했던 대로 경찰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의사의 자백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더군요. 그러나 자브리스키 박사를 경찰 본부로 불러 진술을 들어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 다수는 박사의 상태를 정신착란 증세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의사에게 경찰 출두를 전달할 사람으로 의사의 자백을 먼저 청취한 나를 지목했습니다. 경찰 출두 시간은 다음 날 의사진료 업무가 끝나는 늦은 오후로 결정되었죠. 자브리스키 박사는 아무 망설임 없이 경찰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의 부인 역시 함께 가기를 원했고요. 나는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경찰서까지 동행하는 동안 그들 부부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꽤나 흥미로운 경험이더군요. 젊은 의사의 얼굴 표정은 차분했지만 다소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의 심오한 푸른 눈동자는 그 어떤 광기나 불안함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내게 단 한 번 인사말을 건넨 다음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직 그의 아내만이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남편에게 손을 내밀기도 했지만 그는 그저 무관심했습니다. 눈도 멀고 이젠 귀까지 먹은 것 같더군요. 세상과 분리되어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브리스키 부인의 표정엔 근심과 더불어 참담함이 엿보였습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스런 베일이 드리워져 있는 듯 했어요. 서로가 함께한다는 느낌보다 묘하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시련을 무사히 뛰어넘는 사랑으로 결혼에 이른 아름다운 선남선녀 커플에게 그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두 사람은 현재 부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 그저 단순히 남편이 갑자기 자신이 살인자라는 망상을 품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말이죠. 부인의 시선은 오로지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탐정의 존재는 완전히 잊은 듯 그녀는 시각장애인 남편의 눈동자와 굳은 입술에서 감정의 변화를 읽으려는 노력만을 계속하더군요. 경찰본부에 이르러 차가 멈추자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돌려 아내 쪽을 보자 그녀가 손을 뻗어 남편을 차 밖으로 인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의 표정 속에 비치던 두려움은 이내 사라진 상태였어요. 시각장애인 남편의 가이드로서 그녀는 그 어떤 것도 망설이지 않는 듯 했지만 그의 아내로서 그녀는 남편의 모든 것을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단 무언가 더 내밀한 또 다른 비극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본부로 들어섰습니다. 열병에 걸린 듯이 행동하는 불안한 정신질환자의 모습을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브리스키 박사의 침착한 태도를 보고 우선 놀란 듯 하더군요.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직설적이고 단호한 그의 목소리 역시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헤즈브룩 씨를 총으로 쐈습니다. 담담한 자백의 말에는 절망이나 광기의 흔적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다면 내가 아는 모든 걸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브리스키 박사, 우리에겐 그 왜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사가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면 박사의 성품이나 평소의 행실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 그 동기를 먼저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브리스키 박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헤즈브룩 씨를 살해한 동기는 없습니다. 수백 번 그 질문을 계속한다 해도 내 대답은 같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편이 나으실 겁니다. 자브리스키 부인에게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더니 곧 그곳에 있는 수사관을 향해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보시다시피 제 남편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풀기 힘든 사건의 경우 상식적인 판단력에 따르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인 법이기에 나는 내 곁에 앉아있던 수사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박사에게 그날 밤 헤즈브룩 씨의 집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죠. 경찰이 내 제안을 따라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그 늦은 시간에 어떻게 헤즈브룩 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자브리스키 박사는 처음으로 망설이는 듯하다 대답하더군요. 아마도 믿지 못하시겠지만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는 쉬웠습니다. 라파예트 거리에 위치한 한 사업가의 집 현관문이 한밤중에 버젓이 열려 있었다. 박사의 그 대답으로 인해 듣는 사람 모두가 자브리스키 박사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터무니없이 답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수사관들의 얼굴에 그런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자브리스키 부인의 눈썹이 살짝 펴지고 얼굴빛이 환해지더군요. 남편을 신문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안심했다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자브리스키 박사. 수사관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헤즈브룩 씨의 집사가 문을 열어둔 채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분명 열려 있었습니다. 자브리스키 박사가 담담하게 그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올 때 내가 그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기를 선서하시길 원하신다면 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앉은 수사관들이 과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이 젊은 남자. 세상 가장 무심한 사람들에게마저도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행을 겪어낸 이 남자가 수사관들 앞에서 잔혹한 범죄를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의지력이 담긴 침착한 목소리로 말이죠. 시각장애인 남자에게 향하는 기묘한 호기심. 열정적으로 남편을 옹호하고 있는 젊은 아내를 향한 동정심. 그 두 가지의 기이한 감정들이 뒤엉켜 그 자리에 있던 수사관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 중 젊은 경찰 하나가 용감하게 그 침묵을 깼습니다. 그날의 총격은 시력을 잃은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박사님은 헤즈브룩 씨의 집 구조에 익숙하십니까? 네, 그 집을 잘 압니다. 박사가 대답하자 그의 아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끼어들며 말하더군요. 남편은 그 집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해요. 1층을 제외하고 위층으로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경찰분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 남편을 이곳에 불러 신문하고 계신가요? 보시다시피 제 남편은 시력을 잃고 전혀 보지... 줄마, 조용히 해요. 박사가 아내를 저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를 알잖아. 하물며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내가 눈먼 줄 모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장애물을 피하고 낯설고 새로운 장소에서도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설득할 생각도 하지 마. 당신이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때문이라도 난 정말 미쳐서 정신질환자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브리스키 박사의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이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이내 두려움에 질려버린 듯 했고요. 그럼 보지 않고서 사람을 쏴서 죽일 수 있단 말씀입니까? 수사관 중 가장 나이 많은 상관이 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권총을 쥐어준다면 바로 보여드리죠. 박사의 대답에 자브리스키 부인의 입에서 숨죽인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경찰서 사무실 서랍장 위에 권총이 한 자루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가지러 갈 생각은 하진 못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에게 권총을 쥐어준다니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방아쇠를 당긴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끔찍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기술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죠. 질문을 건넸던 수사관이 그렇게 대답한 다음 내게 가까이 와달라고 손짓하더군요. 내가 다가가자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브리스키 박사의 상태는 전문 정신분석자가 먼저 살펴볼 문제지 우리 경찰들이 다룰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일단 조용히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죠. 그리고 정신전문의 사우스아드 박사에게 편지를 써 내가 한 말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 형사를 몰래 배치해 한동안 박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는 게 좋겠소. 바로 그때 자브리스키 박사가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걸 기억해 주시죠.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며 내가 미쳤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은 고문이 될 겁니다. 차라리 당장 나를 체포해 주십시오. 난 내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거고요. 나를 향할 불명예와 욕설 모두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범죄를 저지른 대가일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격렬한 감정을 담아 외쳤지만 그는 여전히 고고함을 유지하고 있더군요. 그건 무척이나 기묘하고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남편인 내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당신들은 무언가를 분별하는 수사관이지 않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을 본다면 정상이라고 인정해야 할 겁니다. 박사의 말에 젊은 경찰 하나가 망설이지 않고 말하더군요. 좋습니다. 그럼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최소한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걸 보여줄 수 있다면 검사에게 당신의 진술을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증거. 난 이미 내 죄를 자백했습니다. 아니요. 증거가 없는 자백은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살인에 사용했다는 그 권총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나는 여기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 밤 살인을 저지르고 난 사실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총을 던져버렸죠. 하지만 누군가 그 권총을 분명 발견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거를 원하신다면 권총을 발견한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도록 하죠. 보상금 역시 제시하고요. 제가 그 보상금을 지불하겠습니다. 자브리스키 박사의 갑작스런 제안에 수사관 모두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압니다. 내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살인에 사용한 권총은 아는 이로부터 그날 밤 구매한 겁니다. 하지만 그 권총을 판 사람 이름 역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군요. 난 그 어떤 증거 하나도 제대로 제시할 수 없으니. 하지만 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내조차도 내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모양이군요. 그녀가 침묵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녀의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깊은 어둠의 해협처럼 느껴지는군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부인의 격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당신 말 모두가 거짓이에요. 당신의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걸 난 절대로 믿지 않아요. 콘스턴트 당신은 여전히 그 누구보다도 결백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당신에겐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건 모두 당신의 망상일 뿐이라고요. 그래 줄마. 당신이 내가 무고하다고 믿는 건 잘 알겠어. 하지만 여기 있는 수사관들이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도록 할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요. 남편의 냉정한 말에 부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은 여전히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체포해달라는 자브리스키 박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풀려났습니다. 박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될 걸 두려워하는 것 같더군요. 아내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와 경찰본부 복도를 나서는 그의 어깨는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그를 뒤따라 걸어오는 수사관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은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박사의 얼굴에 떠오른 그 고뇌의 감정을 나는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난 내가 정말 혼자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겠군요. 그것이 경찰본부 건물을 나오며 박사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헤즈브룩 살인사건 이후 벌어진 모든 일의 정황입니다. 경찰은 그의 집으로 정신전문의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감정이 나올 경우 박사에 관한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사건 수사를 내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 조사 진행에서 나는 바이올렛 당신이 필요하고요. 바이올렛 양이 친구나 진료소 환자로 위장해 그들의 삶에 좀 더 깊이 들어가 그들 부부의 내밀한 상황을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내가 느낀 그들 부부의 미묘한 관계 속에 분명 헤즈브룩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도움을 기대해도 될까요?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마침내 소장의 긴 편지를 모두 읽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했다. 스스로의 마음조차 평온하지 않는 내가 왜 이토록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부부의 삶에 깊이 개입해야 하는 걸까? 자명종 시계가 2번의 종을 치는 깊은 새벽까지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잠 못 이루며 깊은 고민에 잠겼다.